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이슈 이시다에서 세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제로 마무리된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소식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공화당 대통령 진영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은 당연한 예상인데요. 오히려 공화당 내 경선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된 경선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도 아니고 대통령이 지지한다고 전원 당선되는 일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는데 좌파 언론은 대통령 후보가 지지한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졌다는 소식만 나오면 대서특필하고 대통령의 공화당 입지 좁아지나 이런 식의 제목을 뽑아내기에 혈안인데요. 이번 경선 결과 대통령 지지 후보들의 대부분 상당수가 후보로 당선됐고요. 일부에서는 접전 끝에 석패했습니다. 경선으로 대통령의 공화당 내 절대적 입지가 재확인됐음은 물론이고 당내 영향력은 물론 유권자들에게 끼치는 절대적 영향력도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이로써 공화당은 90% 대통령 당으로 재편됐다는 것이 정치 관계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은 경선 지역은 펜실베니아 연방상원의원 경선이죠. 닥터 메멧 오즈와 데이브 매코미 후보의 대결은 현재 완벽한 동률, 승자를 가늠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서 재검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리 대통령이 닥터 오즈를 지지했다고 해도 후발주자이고 이민자의 이슬람 성향의 닥터 오즈가 헤지펀드 출신의 매코믹 후보 스스로를 대통령 충성파로 칭하고 있는 매코믹을 절대로 이길 수는 없다고 다들 분석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닥터 오즈는 어젯밤 지지자들에게 결과가 바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는 승리를 자신한다. 승리를 향해 무섭게 돌진하도록 도와준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덕택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신의 가호와 함께 하길 빌며 당신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한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선전하면서 이번 경선에서 3위로 오른 흑인 여성 후보 KT 바넷에게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3명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트럼프 충성파인데요. 민주당 타도와 대통령의 부활을 외치며 전국적 유명세를 탔습니다. 비록 이번 경선에서 떨어져도 앞으로 단단히 한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닥터 오즈와 매코미 후보의 표차는 0.05% 미만으로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의 악명 높은 우편 투표 결과도 대입돼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전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지사 후보 경선에서는 대통령이 지지한 덕 마스트리아노 후보가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분은 지난 대선이 땡땡 선거였고 강력히 주장하는 분인데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스캐롤라이나 주 경선에서도 대통령 지지 후보들이 대부분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통령이 지지한 연방 하원의원 테드 버드 후보가 팻 매코리 전 주지사 등을 쉽게 물리치고 재선에 도전하게 됐는데요. 원래 패색이 짙었다가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역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버드 의원은 대통령의 도움으로 당선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것이며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마치 완전히 당선된 것처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경선이 중요하지 민주당 후보 따위 꺾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신감이겠죠. 또한 노스캐롤라이나주 13선거구의 정치 신인 보 하인스의 경선 승리에도 대통령의 지지가 절대적이었고 많은 후보들이 대통령의 지지로 당선됐는데요. 다만 논란이 컸던 11선거구 메디슨 카우튼 후보는 석패했습니다. 경선에 당선된 척 에드워즈 후보와의 표차이는 불과 1%였는데요.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여러 성추행 논란에 휩싸인 카우턴이 32%나 지지를 얻은 것은 대통령의 절대적 힘이었다는 분석입니다. 아이다호 주에서도 제니스 매키진 부지사가 현 주지사 브래드 리틀 후보에게 패했는데요. 매키진 후보는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지만 여성이라는 점과 상대방이 현직 주지사라는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자, 총 집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지지한 전국의 후보 80% 이상이 당선된 듯한데요. 앞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강력히 영도하는 국민을 위한 당으로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아주 완벽히 박살내길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무너져가는 미국을 제발 좀 초강대국, 정말 오랜만에 말해보는데요.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으로 다시 우뚝 세워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날 숙제를 받았습니다. 질문은 훗날 은퇴하게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경제학 수업을 위한 간단한 숙제였는데 그가 제출한 과제물에는 사람들을 죽이고 나도 자살할 거예요 라고 답했답니다. 교사는 그 숙제를 보고 아이를 응급정신감정을 받게 하고 당국에도 보고했습니다. 그 소년은 20시간 동안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 소년은 그냥 숙제하기 싫어서 대충 적어냈던 거라고 잡아뗐다. 결국 훗날 총을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친구들은 그 소년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수업 중에 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고 지난해에는 일주일 내내 고무장갑을 끼고 고무장화를 신고 완전한 방역복을 갖춰 입고 학교에 등교하기도 했습니다. 일기에는 또 그 소년이 고양이를 죽였고 그 머리를 칼로 절단했으며 그 사체를 땅에 묻었다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그를 도와줬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지켜봤던 학교 동급생들은 그가 단순히 괴짜가 아니라 정말 뭔가를 저지를 수 있는 위험한 녀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그 과제물을 보고 긴급 정신 상담까지 받게 했던 것이었죠. 그 소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페이튼 젠드런. 그는 200마일 넘게 운전해 버팔로 인근 흑인 동네 슈퍼마켓에서 13명을 쏴 10명을 죽이게 됩니다. 뻔히 미친놈이라는 것을 알았던 그 학교 학생들은 왜 그를 말리거나 최소한 그 같은 범행의 싹을 잘라내지 못했을까요? 사건이 벌어진 지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피해자인 흑인 사회나 바이든 민주당 떨거지들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선전하기 바쁩니다. 백인 우월주의자의 삐뚤어진 망상, 대통령을 위시한 우파들의 어젠더가 멀쩡한 소년을 살인마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증언들만 간단히 종합해도 이건 제대로 된 정신병자, 그것도 대놓고 위협적이었던 불온한 씨앗을 관리 못한 부모, 사회, 학교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이든은 어제 버팔로를 방문해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6일 의회 난입 사건을 이번 버팔로 총격 사건과 연결지어서 미국이 도대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치매 걸린 노인이라지만 두 사건에 공통적인 뭔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은 연설을 통해 좌파가 반대하는 모든 사상과 행동을 정신병에 걸린 소년이 저지른 범죄와 같은 도덕적 범주에 넣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급진적 변화는 막기 어렵지만 테러를 모의하고 비도덕적 생각들이 교류되는 인터넷은 규제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왜 인터넷을 들먹였을까요? 페이튼 젠드런이 인터넷의 영향으로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하기에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살인자들과 히틀러, 폴포트 같은 정신병자에 가까운 미치광이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책을 읽어 급진화됐다고 모든 도서를 규제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최소한 자유주의 국가라는 서구권에서 출판물이 위험하다고 일부 검열은 있었지만 그 같은 행위는 오늘날에 있어서 역사적 자유의 억압이었다고 분명하게 교육되고 있죠.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말, 인터넷을 규제해 우파의 이념과 행동을 이야기한 저작물을 규제하고 감시하겠다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권리를 무시하는 독재적 행위입니다. 자유와 민주를 목숨보다 중요시하는 좌파 떨거지들이 이처럼 행동하다뇨. 내로남불의 전형이자 좌파가 더 이상 좌파가 아닌 반민주 독재 세력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버팔로 사건, 아니 버팔로 방문 소식을 듣고 든 단상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뉴스의 이면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단순 명료하게 보이는 사건도 많은 내막과 뒷이야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번째 소식은요. 거의 매일 뉴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소식입니다. 머스크가 또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오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니라 공화당을 투표할 것이고 좌파는 그 이유를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올인 팟캐스트에서 머스크는 현재 트위터가 극좌 성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는 민주당원에게 거의 투표를 해왔는데
이번엔 공화당원에게 투표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문제는 민주당이 재판 변호사, 특히 집단 소송 변호사 등에 의해 지나치게 통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머스크는 일부 공화당원들에게도 약간의 비난을 퍼붓기도 했지만 그의 공화당 투표 발언에 대해 좌파들은 분노하고 있는데요. 앤드류 쿠오모 뉴욕 전 주지사는 머스크는 단지 관심을 받기 원할 뿐이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강력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관심 받는 것에 그만둬라 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보수파 라디오 진행자 벅 세스터는 머스크가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알고 있다며 그의 발언에 좋은 움직임이다 라고 트위터에 올렸는데요. 머스크의 이런 발언, 우리에게도 좋은 움직임 맞는 거죠. 앞으로의 발언, 행보에 좀 더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오늘 이슈 이슈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